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예, 이제 여러분 시험도 이제 진짜로 뭐 작년을 지나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이 과목이 민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꽤 많아서 좀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 민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은 방대하지만 그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학원에서 그 교수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그런 판례들하고 교재 그거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예. 대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지만은 기초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고생하지 않아요. 예. 민법은 그 단기간에 전공자들 외에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바쁘시더라도 조금씩 계속 좀 해두시는 게 나중에 고생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 그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우리는 말씀드렸지만은 채권법에서는 채권 강론에서 매매하고 임대차만 시험법입니다. 뭐 사실 교환도 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고요. 특히 여러분은 실무 나가시면 거의 다 매매 아니면 임대차죠. 이걸 중개하시게 될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매매하고 임대차 잠깐 좀 살펴보고 가죠. 예. 예, 매매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개념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든 건물이든 을한테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을은 뭘 줘야 되죠? 대금 줘야 되죠. 대금.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 반드시 금전해야 됩니다. 금전이 아니면은 재산권끼리 이전이 되면 교환이 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번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청약 법률행위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법률행위는 특성이 그거죠.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의사표시가 있는데 플러스 의사표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종의 당사자 그 사인들끼리 사이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입법이라고 그랬죠. 법률이 그대로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의도했는데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안 하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이 의사표시 우리가 얘기했던 의사표시가 바로 청약과 승낙이었죠. 그리고 이대로 요 자체가 의사표시면서 법률행위는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이에요. 우리 민법 규정들은 잘 뜯어보면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건과 효과. 요건은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효과는 그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뭐뭐를 청구할 수 있고, 의무 뭐뭐를 해야만 하고. 한번 볼까요? 뜯어볼까요?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청약과 승낙이 있죠. 한쪽은 대금을 주고 한쪽은 재산권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 자체 법률행위죠. 매매라는 법률행위. 그리고 채권이죠.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채권행위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요. 있다면 효과가 뭘까요? 효과. 한쪽은 돈 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요. 또 그 반면으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서로. 갑은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죠. 그죠? 넘겨줘야 될 의무도 있고, 채무도 있고, 또 대금을 청구할 권리도 있고, 을 입장에서도 재산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반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죠. 서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 자체가 하나의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이고, 그 효과로서 우리가 조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금을 줘야 되고 재산권을 넘겨야 되고 중요한 것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반복되는 건데요.
매매는 낙선 계약이죠. 예, 낙선. 승낙과 예,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만 있으면 돼요. 낙선 계약이고. 예. 요 반대가 뭐라 그랬죠? 요물 계약. 예. 반드시 예. 의사의 합시 플러스 물건의 급부가 있어야 돼. 단계. 우리가 예, 요 다음에 볼 바로 예, 계약금이죠. 계약금 같은 경우 그렇죠. 예, 낙선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예, 유상 계약이고 예, 분료식입니다. 뭐냐면 쌍무 계속 반복되는데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가지는 거예요. 대가적. 대가적인 채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가지는데 예. 갑은 왜 재산권 넘겨주나요? 예. 을에 대한 대금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 을은 왜 돈을 주죠? 예. 재산권을 넘겨받기 위한 예. 그런 대가로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 예. 유상의 반대는 무상이죠. 무상. 유상계약이에요. 이거는 대가적인 출연관계입니다. 출연. 말이 좀 어려운데 출연은 경제적인 출혈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한쪽이 재산적인 손실을 보고요. 그 손실로 상대방한테 이득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대가적입니다. 예, 저쪽이 안 하면 나도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여기도 보면 갑 입장에서는 예, 매매 대금을 받는 대신에 재산권이라는 걸 상실하게 되죠. 대가적으로 피를 흘리게 돼요. 출연하게 돼요. 예, 출혈 관계가 생기는 거죠. 예, 을도 마찬가지죠. 재산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예, 대금이라는 예, 돈을 잃게 되는 관계죠. 그래서 유상계약입니다. 그리고 요식, 불요식. 방식이 필요 없죠. 매매계약. 예. 방식 필요 없습니다. 예, 임대차도 없고 매매도 없고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 계약서 쓴다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야 예,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 안 쓰면 효력 발생하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인터넷 판매든 저 구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나중에 뭐 실제 다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증거로 남기기 위한 거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우리는 불려식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망인이 돌아가실 때 이 유언 같은 경우는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예, 5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수표. 음은 뭐 사업하시면 가끔 쓰겠지만 수표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자기업수표를 종종 쓰죠. 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발행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 발행 일자 뭐 이게 쭉쭉 있거든요. 그는 그 방식 따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 철저한 요식증권이죠. 요식행위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 우리 했던 게 지금 23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그다음에 계약금 있었죠. 계약금. 예. 계약금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중개하시면 보지만 그 계약서에 있어요. 쭉 예, 계약금 걸고 예, 우리 매매하는 보통 계약금 예, 통상 그렇습니다.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치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예, 계약금의 이제 성격이 뭐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물 계약이에요. 예, 반드시 교부가 돼야 돼요. 돈이. 교부가 돼야 되고 이 매매 계약서 안에 있지만은 요걸 분리해 보면 예,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예, 이게 주인이 아니고 매매 계약에 따라가는 종처럼 예, 따라가는 예, 부수적인 계약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계약금은 이제 원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의 기능은 1차적으로 가집니다. 1차적으로 증거예요, 증거. 예, 우리 계약 체결됐습니다 하는 증거인데 예,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죠? 교부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계약 해제할 때 해제는 뭐라 그랬죠? 원래 유효하던 계약을 소급해서 거꾸로 계약 체결시로 없었던 걸로 무효화시킨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예, 교부를 하게 되는데 준 사람 입장에서 교부자 입장에서는 예, 포기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하려면.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입장에서는 그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배액을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2배 2,000만 원 주고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 해제도 꽤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상대적인 효력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 사람이 2중, 3중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병이 됐든 예, 정이 됐든 계약금 날리고도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금도 자기들 그 아무 때나 계속 해지할 수 있으면 이 법률 관계, 계약 관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예,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기서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행 착수 해버리면요 해제 못합니다. 예. 어느 당사자든 예, 이행 착수. 근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예, 중도금 주면요 그때는 계약 해제 못합니다. 근데 준비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준비행위 뭐 단순히 중도금 마련하려고 은행에 대출 신청했다든 등 예, 그거는 준비행위 때문에 아니고요. 일단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예, 계약 해제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매매계약에서 예, 우리 뭐 그 깊이 있게는 안 나오는데요. 저기 담보 책임이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 책임.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론적으로 파고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죠. 수험생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리고 우리 수험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 하시면 되는데 예. 네. 우리 X 건물을 예, 을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 매수를 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 시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보니까 예, 벽에 금도가 있고 균열, 예, 뭐 하수관이 잘못됐는지 누수도 있고 예,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 계약 체결 시점하고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이 부동산 예, 건물을 넘겨줄 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하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갖춰져야 될 성능이 없는 거예요. 성능이나 예, 효능이 없는 거예요. 예. 건물이 예, 주거용에 적합해야 되는데 예. 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 달성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완벽한 물건은 없습니다. 예,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 생길 때는 예, 하자 담보 책임을 묻게 돼요. 이 하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요 예, 계약 체결 시 기준을 합니다. 이것도 뭐 학설 대립이 있긴 한데 계약 체결 시 기준이에요. 계약 체결 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때 계약을 체결했는데 쭉쭉 시간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때 발견이 됐어요. 이때 발견된 거죠. 이때 있었던 거죠, 하자가. 하자는 이때 기준이에요. 하자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하자 담보 책임을 왜 묻나 하면요. 예. 아까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라고 그랬죠, 유상. 예. 유상 계약. 예. 대가적인 예. 경제적인 출현 관계예요. 출혈 관계였거든요. 예. 출현 관계이기 때문에 등가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예. 한마디 등가성은 뭐냐면 거창한 건 아니고요. 돈값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값. 이 건물이 내가 뭐 10억을 주고 샀는데 5억을 사고 있는데 돈값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예, 경제적 가치에 걸맞는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억울한 거죠. 물건이 문제가 있으면 예, 억울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거창하게 부동산 얘기해서 그러는데 동산 생각하면 간단해요. 우리 그 마트 가서 뭐 과일을 사든 쌀을 사든 예, 사잖아요. 뭐 집에 와서 뭐 집 물러 있고 예, 사과가 보니까 뭐 안에 썩어 있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게 다 하자예요. 예, 하자인데 그런 하자들에서 우리는 그냥 그 상관례에 따라 하는데 예, 그런 거 종류물이라고 그러죠. 종류물. 예. 우리가 막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중에 예. 나 이거 살래 이렇게 찍는 거를 특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특정. 이 특정하면은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 우리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류물은 독특하게 제대로 된 물건 달라 해가지고 예,
예,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이 이런 거 잘 될까요? 완전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의 종류물인 경우 거의 없죠. 다 특정물이죠. 특정돼 있죠. 다 예, 건물은 각 위치에 따라 층에 따라 예,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 개성을 갖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특정물입니다. 건물이나 예, 토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종류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찍었을 때 예, 특정 행위를 특정을 했을 때 예, 요 하나가 추가돼요. 예, 하나가 추가되고 그 우리 교과서로 보면은 권리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이제 보통 소유권 자체에 예, 있어야 될 게 없다든지 없어야 될 게 붙어 있다든지 그런 권리 하자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물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건물이든 예, 우리가 아니고 뭐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런 것들 토지든 이게 다 물건이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조문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조문 내용들은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쭉 있죠. 235페이지에는 이제 권리 하자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 권리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233페이지에는 물건의 하자 있죠. 물건의 하자. 그거 하나는 일단 알아두세요. 이렇게 집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선의 무과실. 선의는 악의하고 반대되는 건데 좋은 뜻 아니라 그랬죠. 예. 하자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선의가. 선의면서 무과실. 예. 그러나 하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무과실. 여기에다가 선의 무과실이면서 예. 이 도대체 이 아까 뭐 물 새고 벽이 검거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예. 계약 목적 달성 못할 때는 그때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예. 계약 목적 달성 못하면 그때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간단하게 수리해서 살 수 있다. 예. 대부분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 처음부터 이거 뭐 잘못된 거 알았다.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다. 그거 알았으면 당연히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런 거 알았다면은 매매가격에서 다 고려가 됩니다. 조정이 돼요.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분들은 중개할 때 그 특히 이제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크 다 꼼꼼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권리하자. 권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행위는 단순히 의무 부담행위예요.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도 팔 수 있습니다. 타인 권리도 돼요. 이 갑이 X 건물 넘기는데 이 X 건물이나 이 토지가요. 병소유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단 이제 우리 조문 있는 대로 의무만 부담하는 거죠. 나는 이거를 넘길게. 내 걸 넘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병한테 무슨 방법을 썼든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그런 채무가 생깁니다. 채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쭉 그 내용들은 쭉 보세요. 235페이지. 그 다음에 일부만 타인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재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어서 안 될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든지 전세권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골치 아프겠죠. 이런 경우에 이때도 자기가 알고 산 경우는 고려를 하겠죠. 이거 있어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같이 있으면. 이럴 때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몰랐고 도대체 이것 때문에 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면 또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23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이런 게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다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권리들이죠. 이런 거 들어가면 소유권 잃을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뭐
특히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아주 자주 그리고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랬죠. 확보되는 채권. 그거를 대부분 인수하는 형식을 쳐요. 매매 대금에서 다 고려가 됩니다. 고려가 되고 대신 이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정말로 저당권 행사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해제를 해야 되죠. 임대차. 임대차는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 그리고 매매에서는 꽃이 한쪽은 중요한 키워드가 한쪽은 재산권 이전하고 한쪽은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키가 뭐죠? 청약 승낙의 내용이 한쪽은 사용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사용 수익해 주고. 그리고 이 대가로 뭘 주죠? 차임이라는 걸 줍니다. 차임.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증금은 우리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원래는. 차임이 꽃입니다, 차임. 이 보증금이 이런 우리 거래 관행에서 발달한 거고요. 차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도 똑같죠. 낙성이에요. 승낙하고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낙성 계약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쌍무죠. 대가적으로 의무를 지는 관계죠. 저건 한쪽은 사용 수익하게 하는 대가로 차임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도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 대가적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유상이죠, 유상. 대가적으로 피 흘린 거예요. 출혈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뭐 차임이 어마어마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은 차임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사람은 사용 수익권이라는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임대차 기간 동안. 그래서 유상계약입니다. 주로 유상계약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뭐 지상권도 있고요.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임대차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다 임대차 씁니다. 뭐 지상권 설정에서도 뭐 토지 쓸 수는 있죠. 이건 지상권 물건이죠, 물건. 쓸 수 있는데 실제로 거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거의 임대차고. 그리고 임대인은 꼭 소유권자 아니어도 됩니다. 타입 물건도 얼마든지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어도 돼요. 관리 권한만 있으면 돼요. 그건 이제 심화 단계에서 할 텐데. 이제 소유권자, 임대인은 소유권자라고 칩시다. 일반적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괜히 지상권 설정, 물권 설정 이런 거보다는 차임 따박따박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죠. 그리고 요즘엔 아파트도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도 보면은 월세 전환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월세로 전환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갑이 이 병한테 이 물건 소유권을 넘기잖아요. 양도해 버리면 원래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물권, 소유권은 매매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임대차를 깨트리게 돼 있습니다. 저 채권 관계는 원래 물건에 대항을 못 해요. 근데 그 원칙론을 강조하다 보면은 임차인이 크게 희생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우리 주거용은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상가 건물 같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적용 통해서 이런 거를 다 제한을 합니다. 대항할 수 있게 만들고 해서 이거 완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본래 채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상당히 그 물권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을 만듭니다. 입법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238페이지입니다. 예. 자, 임대인 의무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예. 이 키가 유지 수선 의무입니다. 유지 수선. 유지 수선 의무. 이건 반드시 전세권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죠. 전세권. 예. 전세권도 사용 수익권인데 물권이죠. 그러니까 등기도 돼 있을 것이고 전세권하고 차이가 전세권은 자기가 유지 수선 의무를 지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집니다. 예. 뭐냐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 예처럼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예. 보일러가 고장났지. 예. 특히 이 겨울에 살기 어렵죠. 그러면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집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거꾸로 그러면은 임차인의 가장 주된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차임, 월세,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우리가 뭐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하는데 그게 다 법률 효과입니다. 이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있을 때 그 효과로서 저런 거를 법률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여한다기보다 우리 의사인데 법률이 용인해 주는 거죠. 오케이 해주는 거죠. 부수적 의무라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숙박업도 짧지만 우리가 어디 뭐 불가피하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이용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 이것도 임대차입니다. 근데 일시 사용이죠. 잠시 사용하는 거죠. 일시상 임대차 계약인데 이럴 때는 숙박업자에게 이 투숙객들의 생명, 신체 대해서 배려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요. 이 임대차 목적물이 그 임차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에 대해서 자기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는요. 자기가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도난 방지시설 의무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 지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숙박업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고요. 그리고 용어 좀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건 앞부분에서 물권법에서 한 적 있죠. 부속물 매수 지상권에서 한 적 있죠. 근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뭐 건물이든 토지를 쓰게 되면 그 비용을 투자하게 돼요. 필요비라는 거하고 유익비가 있는데 뭐냐면 그 목적물 우리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유지비용이죠, 유지비용. 유지비용. 임대차에서는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임대인한테 있어요,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이런 거를 임차 목적에 투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장났는데 내가 고쳤다. 이렇게 하면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즉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유익비. 유익비도 유익비는 나중에 임대차 관계 이건 유익비는 뭐냐면은 필요비가 이제 유지 수선 비용이 아니고요. 그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 그 아파트의 그 베란다 확장인가요? 그거를 넣어놨던 것 같은데. 베란다 확장 공사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 임대차 기간 종료하면 유익비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임대차 끝나면 원상 회복 의무를 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임대차 그 시작했던 그 상태대로 회복 의무를 져요. 원래는 다 뜯어가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뜯어가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특히 상가에서는요 어떻게 녹이냐면은 소위 권리금으로 가져가요. 권리금.
다음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예. 권리금 속에서 녹여서 보통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 계약 내용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예. 이거 반환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물론 전체 다 책임진다 해가지고 무작정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제한해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수선이라든지 대규모 수선 예. 이런 것들 건물 전체를 뭐 거의 리모델링할 수준이다. 내부를. 그런 거는 당연히 임대인이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리고 부속물. 예. 부속물. 예. 부속물이나 개념만 아세요. 부속. 이거는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거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부합이 된 거예요.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 투입된 것들이. 분리할 수 없어요. 예. 임차 목적물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비용상환 청구를 하고요. 독립된 물건. 예. 독립된 물건으로 예, 평가될 수 있을 때 이 부속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예,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근데 아무거나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 동의를 얻어서 갖다 붙였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든지 두 개의 요건 갖췄을 때는 예, 나중에 끝났을 때 이거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투하자본 회수예요. 임차인도 특히 이렇게 가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개업할 때, 예, 뭐 제가 알기로도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우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예, 건물이 다 다른, 예, 별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우린 예, 서로 별개라고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부속물은 예, 건물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죠. 건물 임대차. 건물에서.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 예,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위에 그대로 뭐 건물이라든지 수목이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종료했을 때. 그럼 이거 날려야 되잖아요. 끝났다고 철거하고 해버리면. 그래서 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니까 우리 지상권에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똑같이 준용하죠. 갱신 청구를 해요. 갱신 거절하면 나 이거 사달라.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라는 거를 했었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방법을 훈련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거는 자, 임차인이 임대인 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이런 임차권 자체를요 다른 여기 병한테 넘기는 거예요. 임차권 자체를 병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넘겨버리면 원칙적으로 넘기면은 병이 갑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예 임차권 자체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을은 빠져나가는 거고요. 근데 전대차는 뭐냐면요. 전대차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병한테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또 하나 맺는 거예요. 계약이 두 개입니다. 별도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별개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임차인은 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희도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독립채산제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임대차 계약은 저희 법인 이름을 하고요. 저희 법무법인 이름으로 하고 법인 이름을 하되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변호사님들 중에 일부는 저희 법인하고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또 맺어요. 이 전대한 거죠. 저희 임대인이 있고요. 갑이 있고 저희가 임차인이죠. 또 맺습니다. 또 맺어가지고 병, 정, 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전대차 관계를 성립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동의를 안 얻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동의 안 얻으면은
소위 좀 무단이란 말 쓰죠.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임대차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반복되는데 해지는 원래 유효하던 계약을 임대차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 계약에서는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량에서 이제 임대차 관계 없는 걸로 할 거예요. 그게 해지죠. 해지. 장래량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해버리면 동의 없는 양도, 임차권 양도, 동의 없는 전대, 새로운 임대차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좀 유의하세요. 이게 양도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참 동의가 없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효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간의 계약 관계는 별개예요, 별개. 유효합니다. 서로 간에 채무 부담만 해주면 되는 관계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의 동의 얻지 않고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를 했다. 다만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 동의를 얻을 의무가 생겨요. 채무가 생깁니다. 근데 병은 이 사람한테 내가 임차인이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간에 동의 얻지 않더라도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관계는 유효합니다. 그게 채권의 특성이에요. 유효합니다. 또 반복되지만 채권과 물권의 차이,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채권 행위. 이 채권은 처분권이 필요 없어요. 처분행. 물권은 처분행위인데 처분권자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도 우리 담보 책임에서 봤듯이 남의 것도 팔 수 있고요.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의무 부담만 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무단으로 했다 하더라도 요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도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단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장을 못하는 거죠. 대항을 못하는 것이죠. 유효합니다. 이거 자체도 유효하고 갑은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자잖아요. 우리 물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방어 체계로 물청,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너 이거 반환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하면. 자기한테 하나요? 임대차 관계 유효한데 을한테 반환하라고 이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임차권의 양도가 뭔지 전대가 뭔지 이 개념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민사특별법인데요. 민사특별법. 이제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5개죠. 5개 법률이죠. 우리 시험 범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졌는데 이 다음 단계에 하실 거예요. 가담법이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얘기할 때 법령을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법제처에서 하는 공식 용어도 있는데 한 3글자 안 넘어가게 줄일 거예요. 주택임대차법은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주임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상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직권법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우리 부실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실법 3글자로 이렇게 줄이면요 도움이 돼요. 알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던 우리가 매매를 우리 시험법에 매매와 임대차 그걸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민법 조문도 조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 다음에 하는 상임법 이게 여러분들 진짜 꽃이죠. 여러분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때 우리 그 민법 총칙할 때 맨 앞에 나와 있듯이 이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특별한 거 반대는 뭐죠? 일반법이죠. 임대차 일반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여기는 민법 일반법이거든요. 어디 사례나 적용이 되는데 이 민법 조문들에 대해서 변형을 시켜놨어요. 규제를 해놨어요. 특별 규정들을 둬요. 뭐 기간이라든지 대항력, 그다음 또 보증금 회수라든지 일반 채권법 논리나 우리 민법의 임대차에서 일반 논리와 다른 그건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거 법대로 왜 만들까요? 일단
예, 저도 전세 살지만 약자입니다. 예, 약자예요, 약자. 경제적인 약자, 이 주관적 그런 걸 고려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상가든 주택이든 그것 때문에 만든 거고요.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대항력이라는 개념 꼭 아셔야 돼요. 대항력. 그리고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는 개념은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하고 약간만 다른데 대항력 들어보셨을 텐데 대항력은 주장력이에요. 주장이라고 그랬죠. 주장인데 임차인이에요. 아파트가 좀 얘가 편하겠죠. X 아파트라고 합시다. 원래 임대인 겸 소유자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소유자면서 임대인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병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죠. 이 사람한테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에 불과하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한테 주장 못 해야 돼요. 그게 채권의 일반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뀌면 집을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임대차의 일반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대항력,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줍니다. 대신 그냥 아무 요건도 갖추지 않고 주인 바뀌어도 그대로 내 권리 인정해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먼저 인도가 있어야 되죠. 아파트 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두 개.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사실 확정일자도 받죠. 여러분 확정일자. 이제 확정일자는 굳이 설명드리자면은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다 떼줘요. 법원도 해주고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날짜를 소급 못 시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확정일자는. 법률상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지켜주면은 기재된 우리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찍어주죠. 찍어주는데 이건 하여튼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두 개 전입 신고하고 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요 대항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소유권을 넘겨도 저 두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요 이 병한테 내가 임대인이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갈 거야. 이 사람은 저희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갑의 채무를 인수를 해요.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면책을 시킵니다. 갑을.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도 을은 병한테 청구해야 돼요. 이 대부분 판례가 그래요. 면책적 채무를 인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증금을 원래 채권의 일반 논리라고 하면 뭐 할까요? 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갑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임대차,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는 병한테 돌려달라고 합니다. 병한테. 그래서 갑은 면책이 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서민의 주관적인 목적이기 때문에요. 입법 목적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사실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애매하게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실제 용도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에 쓰이면은 주거용으로 봅니다. 주거용. 그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었죠. 여기 뭐 좀 옛날 거긴 한데 다방인데요. 다방인데 여기는 뭐 영업하고 커피도 팔고 하는데 주방 하나 만들고 방 하나 만들고 해서 여기 실제로 주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영업을 위한 부수연계에 불과하거든요. 주된 용도는 이거는 영업이죠. 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런 예가 있어 말씀드렸죠. 실제 용도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한테도 내가 임차인이하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 갖추면 된다 그랬잖아요. 인도받고 아파트 인도받고 전입신고, 그 주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발생 날짜는요, 이게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가장 늦은 거 기준입니다. 가장 늦은 거 기준이고 그날인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예, 뭐 인도는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12월 1일이 아니라 2일입니다. 그 다음날. 예. 12월 2일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이때부터. 예. 참, 그 상정하기는 어려운데, 예. 12월 1일 날, 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예. 요 사이에 정말로 뭐 집을 팔아버렸다. 소유권 이전했다. 이러면은,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예.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사기입니다. 갑은. 예. 사기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주택, 예, 주택 임대차를 하면 그 보증금 넣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이 꽤 고액이죠. 그리고 뭐 지금은 어떤 데 같은 경우 하면 매매가나, 예, 뭐 우리 전세금이라고 얘기하죠. 전세금. 전세금을 일명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 구별을 합시다. 민법에서는 용어를. 예. 우리 전세금은 전세금이라 하지만 실제로 이 전세금은 우리 전세권에서, 예, 전세금 물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채권하고는. 여기서 쓰는 용어니까 보증금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전세금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 그 개념법학에서 좀 용어 하나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죠. 자, 보증금이 굉장히 고액이에요. 거액이고. 예. 그래서 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이 회수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라면, 일반 채권자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채권의 논리를 그대로, 예, 그대로 일관시키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주택임대보호법에서는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회수할 수 있는. 원래 채권은 평등합니다. 채권 평등 원칙,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 해서 평등한데, 예, 보증금 회수를 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예, 예, 저당권 유사의 권리를 줘요. 예, 소위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특식이죠, 특식. 채권은 우선권이 없습니다. 채권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2개, 3개, 4개 얼마나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물건처럼 배타성이 없어요. 예. 소유권자가 여러 명 될 수 있나요? 한 물건에 대해서? 예. 일물이 일권주의라고 그랬죠. 여러 명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때 그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항 요건 뭐였죠? 주택 인도받고요. 인도받고 그 다음에, 예,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야 되죠. 여기 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예, 동사무소 가면 찍어줍니다. 그냥. 예, 찍어줘요. 찍어주는데, 이제 확정일자는, 예,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예, 다 발행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확정일자를 왜 받으면 법률상 증거력이 있는 날짜예요. 예. 법률상 증거력이 있는 날짜거든요. 확정일자는 있는 날짜인데, 왜 이렇게 특정을 짓냐면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중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날짜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짜서 소급시킬 수도 있거든요. 날짜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인데 한 뭐 11월, 예, 11월 1일로 예를 들어서 슬쩍 바꿔서, 예, 그래서 변절해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권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나 물권들은 다 공시가 되죠. 등기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공시됩니까? 이런 거 공시 안 됩니다. 예. 등기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확정 일자를 반드시 예, 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거 한번 뭐 동시에 하면 좋은데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순위 우선순위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요. 셋 중에 가장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같은 날짜에 다 됐어요. 12월 1일로 다 됐어요. 그럼 12월 1일 기준인가요? 12월 1일 기준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에 다음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월 2일이 기준이 됩니다. 12월 2일이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가 좀 더 늦게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날짜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아파트에 자, 이 아파트에 자, 1순위 저당이 있어요. 예, 보통 근저당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2번이 자, 우리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 3번이 예, 또 근저당이 있어요. 그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당이 설정된 이제 등기 보면 압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예, 다 주더라도 예, 보증금 받을 수 있다 해서 들어가거든요. 다 그거 보고 들어갑니다. 예, 자, 우리은행에 있고, 자, 여기는 국민은행에 있고, 자, 채권자들이에요. 있고 임차인인데, 자, 이게 예, 3월 1일, 예, 5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예, 설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제 5월 1일 날,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예, 인도, 예, 주민등록, 예, 확정일자, 이게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예, 이미 갖췄다는 뜻이에요, 이때. 예.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게 경매 들어가요. 예. 경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예, 1순위 근저당권자. 예.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죠. 예, 받아가고. 자, 우리 3순위 근저당권자 봅시다. 이게 뭐 제대로 공시가 됩니까? 임차인. 등기부에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순위 이때 우리가 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리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은 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고. 그래서 3순위가 이렇게 손해볼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실사 다 나옵니다. 실사 다 나오고 만약 임대인 가압이 속이면 전부 사기예요. 일단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이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를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물권을 시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줍니다. 강력한 효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순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배당 받나요? 이 사람 몰라요. 등기부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법상 이런 권리자들은요. 배당 요구라는 걸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이거를 배당 요구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체법상에 이러한 권리,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권리들은 배당을 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실제 권리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당 요구권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가 뭐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확정 판결까지 있어요. 그 사람은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나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 청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못 받아요.
예, 배당 요구 안 해도 그냥 날아가면 나중에 이 사람 부당이득 안 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경매대금 경락대금에서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갈 수 있어요. 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뭐 아파트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을 임대차를 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 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지도. 예. 대지도 있잖아요. 근데 보호 범위를 확대를 해놨어요. 우리 주임법은. 뭐냐면 이 주택 경매할 뿐만 아니라요. 요거 있죠? 이 대지. 예. 요 대지 경매대금도, 예. 대지 경매대금에서도 경락대금에서도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지. 대지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이 대지만 먼저 경매 들어가더라도, 예. 대지만 먼저 경매 들어가도 여기도 우선 변제 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실제로 보증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실제로 경매 들어갔을 때요. 경매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런 것도 다 공시가 되잖아요. 근저당이든 우리 전세권이든 공시가 되는데 이건 공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법이 인정하는 요건, 예,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요것만 받아버리면은 예, 요 기준일 정해서 이 선우, 날짜 선우 정해서 그 수인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물권의 준하는. 이게 바로 원래 우리는 그냥 채권자잖아요. 예, 임차인수 채권자인데 이게 바로 채권자는 평등하다 그랬죠, 원래. 뭐 있으면은 자기 1억짜리 채권자, 2억짜리 채권자, 3억짜리 채권자 있잖아요. 값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는 채권은 자기 금액 따라서 배분되는 거예요. 1대 2대 3으로. 자기 채권의 액에 따라가지고. 예, 원래 그 배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채권자 평등주의 아주 중대한 예외가 됩니다. 이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